자, 다음입니다. 가를 나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봤더니 가는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나라고 하는 거는 보기형 지문이죠. 이청준 소설은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는 세계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 권력과 자유의 문제는 그의 중요한 서사적 탐구 주제이다. 작가의 여러 소설들은 이 주제를 직접 재현하기보다는 주로 우의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으로 서사화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청준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재현하지 않고 주로 우의적이고 관념적으로 서술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겠구나 라고 유추하면서 글을 읽었으면 됩니다. 자, 잔인한 도시 또한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그렸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곧 보게 될 잔인한 도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표출하지 않고 돌려 말할 거야. 그거를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는 해방, 구속의 모티프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나의 A가 드러나는 대상을 가에서 찾아 쓰고 A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에서 나타나는 해방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는 대상이 과연 누굴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살펴보라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나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결국 이 문제는 소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질문하는 거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입구의 오른쪽으로 한 작은 가게집이 비켜 앉아 있고 그 가게집 부근의 벚나무 가지들에 크고 작은 새장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벚나무 가지들 중에 몇 곳에 그런 비슷한 광고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이리저리 내걸려 있었다.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는 내용은 없어도 괜찮아요. 다음 봤더니 새들에게 날 자유를 베풉시다. 자비로운 방생은 당신의 자유로 보답받게 됩니다. 여기 지금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방생을 통해서 당신의 자유가 생길 거예요 라고 현수막에 쓰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수막이 원하는 거는 결국 자유에 대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 장의 새를 사서 제 보금자리로 날려보내게 해주는 이른바 방생의 집이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바로 보여줬네요. 이곳은 방생의 집으로서 새들에게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산에는 비로소 긴 망각의 골목을 벗어져 나온 듯 거기서 문득 발길을 머물러 섰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어떤 깊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젖으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자, 반가움과 안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정서죠. 지금 이 사내는 이걸 보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고요. 더불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비언어적인 태도를 통해서 뭔가 계속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내의 그 마르고 지친 얼굴 위로는 잠시 어떤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솟아 번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지금 인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내의 본 모습은 마르고 지친 얼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내가 조금 고달프게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봤더니 사내는 이윽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가 걸어 나온 교도소 길목을 조심스럽게 한번 건너다 보고 나서 그 방생의 집 쪽으로 길을 건너갑니다. 여기서 우리 사내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죠. 사내는 교도소에서 걸어 나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르고 지친 얼굴과 교도소라는 것을 합쳐서 사내의 정보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는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이구나, 교도소에서 살던 사람이구나 라고 저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갇혀있는 감금, 구속의 공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방생의 집을 살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방생의 집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 길 건너가게 집에서는 공원을 찾아온 중년의 사내 한 사람이
흥정을 한 건 끝내가던 참이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 녀석에게 하늘과 숲을 마음껏 날개를 주신 겁니다. 이 날개는 그러면 자유를 위한 거겠네요. 맞죠? 그건 바로 이 녀석의 자유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녀석의 자유를 사신 것은 바로 선생님 자신의 자유를 사신 겁니다. 실제로 새를 방생하고 있는 과정을 그 사내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30이 좀 넘었을까 말까? 하관이 몹시 매끈하게 빨려내려간 얼굴 모습이 어딘지 좀 오만스럽고 인색스러운 인상을 풍기는 데다가 차가운 백동태 안경알 속에서 눈안에 몹시 연민스럽게 굴려대고 있는 가게집 젊은이 가게집 젊은이 위에서 보면은 새의 자유를 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이상해요. 이 사람 어때요? 외양 묘사가 오만스러워 보이고 인색스러워 보이고 엄청 영민스럽게 굴려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체크를 해야겠죠. 가게집 젊은이의 외양 묘사 그냥 나왔을 리가 없죠. 아마 추측컨대 이 사람은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본심은 다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기억은 부정적인 인물이겠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위에 있던 새의 자유랑 엮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되게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를 미리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기억의 상징적 의미니까 이걸 바탕으로 뒤에서 확실하게 살펴보고서 글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줄거리입니다. 교도소에서 출감한 늙은 사내는 공원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면서 새가게를 관찰합니다. 자, 왜 서성거리고 왜 새가게를 관찰할까요? 이 사람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자유가 그리웠던 게 아닐까요? 자, 그는 동전을 주어 자신과 감방 동료들의 자유를 기원하며 계속 새를 방생한다. 맞네요. 내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어. 나 방금까지 구속됐었고 나 방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억압에서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자유로워지면서 나도 내 동료들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염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내는 그 소리에 어슴푸리의 잠결에서 깨어나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있던 야전잠바와 자락을 밀어냈습니다. 한밤중에 웬 전짓불에 환한 빗줄기가 어두운 숲속을 장대처럼 이리저리 훑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잠결이었다. 그리고 한밤중이다. 밤이었기 때문에 이 사내는 그 근처에서 자고 있었나 보죠. 그런데 빗줄기랑 뭔가 부스럭거리는 것 때문에 깼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빗줄기는 때로 나뭇가지들의 한 곳에서 곧게 고정되고 한 사내의 그림자가 그때마다 나무 위로 올라가 빗줄기 끝에서 열매를 따듯 잠든 새들을 집어내립니다.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 이 전짓불의 빗줄기는 새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결에 빛을 맞은 새들은 눈먼 장님처럼 옴짝달싹을 못하고 날개를 퍼들고 날아보는 새들도 방향을 못 잡고 좌충우돌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에 부딪혀 떨어지는 놈도 있었고 재물의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내리는 놈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는 끊임없이 빗줄기를 들이대면서 잠든 새들을 사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빗줄기, 새를 잡기 위한 도구겠죠.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그림자, 빗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내의 그림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이하게 손쉬운 새의 사냥법이었다. 녀석들이 그렇게 다시들 돌아오곤 하였군. 여기에서 사내는 깨달음을 얻죠. 자유를 필요로 하는 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구나. 이렇게 사내는 저절로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손쉬운 사냥법에 대한 사내의 감탄은 그리 긴 시간 계속될 수가 없었다. 맨 처음엔 와, 대단하다. 뭐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용한 어둠 속에 빗줄기가 너무 세차기 때문이었을까? 한동안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그런 광경을 숨어보고 있던 사내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가슴이 떨려오는 행위는 좋지 않은 행위이죠. 빗줄기가 까닭없이 두렵고 빗줄기를 조종하고 있는 사내의 그림자가 무턱대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새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새를 잡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새를 다시 구속하려는, 새를 다시 억압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내는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두렵고 무서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안 볼 것을 엿보고 있는 듯 사진마저 조그맣게 움츠러들고 있었다. 게다가 그 빗줄기는 이제 사내 쪽으로 자꾸만 가까이 거리를 좁혀들고 있었다. 이렇게 사내는 한밤 동안 계속 무섭게 떨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나의 A가 드러나는 대상을 가에서 찾아 써라. 자, 이때 A는 해방과 구속이 드러나는 대상입니다. 사실은 뭐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방생의 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새라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과 구속이 드러나는 대상. 그러면 해방을 느끼기도 하고 구속을 당하기도 하는 대상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거는 당연히 새밖에 없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새는 낮에는 사람들에 의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곧 해방을 의미한다고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하지만 밤에는 누구에 의해? 사내에 의해. 이 사내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내가 아니라 당연히 가게집 젊은이겠죠. 이 사내에 의해서 다시 구속당하는, 사냥당하는 존재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서술형으로 쓰면 나의 A가 드러내는 대상은 새이다. 왜냐하면 새는 낮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 듯 보이지만 밤에는 가게집 젊은이 혹은 사내에 의해서 다시 잡히는 존재로 구속을 당하고 해방을 당하는 존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의 관점에서 기역과 니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각각 서술을 해야죠. 왜냐하면 직접 제시 안 하고 돌려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기역. 아까 전에 가게집 젊은이 뭔가 미심쩍어 보였는데 뒷부분에서 확실해졌습니다. 새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역에서 가게집의 젊은이라고 하는 대상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낮에는 새에게 자유를 주는 듯 싶지만 밤에는 그 새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잡는 존재로 위선적인 인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지닌 존재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가게집 젊은 이가 새를 잡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불, 빗줄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위선적인 인물, 즉 폭력의 주체, 권력의 주체가 사용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 때문에 잠에 든 새들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쉽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서술형으로 풀어 쓴다면은 권력의 주체가 억압을 당하는 새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라고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